초창기 미국 마피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시카고의 알 카포네나 뉴욕 5대 패밀리를 재편한 럭키 루치아노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바로 루치아노와 카포네의 대선배 치로 테라노바입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뉴욕 최초의 마피아 패밀리를 이끌었고 그 조직은 1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제노베제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머스테치 피트라 불렸던 동세대 마피아들이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사라져갈 때 그는 오랜 시간 다져온 탄탄한 사업 기반과 한참 어린 후배에게도 머리를 숙일 줄 아는 특유의 처세술로 살아남았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침대에서 눈을 감은 인물이죠. 하지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 노년의 테라노바는 당시 마피아 세계에서 웃음거리 내지는 동정의 대상에 가까웠는데요. 경찰마저도 그를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계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였습니다. 마피아 시대를 연 주역 중 한 명이 어째서 이토록 초라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피아 원로라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쫄보 같은 모습 때문입니다. 치로 테라노바는 1887년에서 89년 사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콜레오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식 문서마다 출생 연도가 다른데 이는 당시 이민자들의 불안정한 삶과 허술한 기록 시스템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혼동시켰을 가능성도 있죠. 그의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시칠리아 마피아 단원이었고 어머니 안젤라는 재혼을 통해 테라노바 삼형제 치로와 형 빈첸조, 동생 니콜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누이와 20살 터울의 이부형 주세페 모렐로도 있었죠. 1893년 테라노바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행배에 오릅니다. 처음 정착하려 했던 뉴욕은 낯선 이민자 가족에게 일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루이지애나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고 이후 텍사스로 가 목화를 따기도 했죠. 텍사스에서 단체로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한 가족은 1897년경 뉴욕으로 돌아와 이스트 할렘에 정착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함께 겪었던 빈곤, 고된 노동, 그리고 질병은 형제들의 유대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고 이는 훗날 범죄 세계에서 보여주는 긴밀한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치로는 학교에 다니면서 저녁과 주말에는 가족의 미장 사업을 도왔습니다. 인구조사에서도 그는 미장공으로 기재되어 있죠. 한편 치로의 이부형 주세페 모렐로와 매형 이나치오 루포는 할렘 뒷골목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세력을 키워나갔고 뉴욕 최초의 마피아 조직으로 여겨지는 모렐로 패밀리를 결성합니다. 갈치와 위조 지폐 제작이 조직의 주된 수입원이었죠. 특히 그들은 사업주에게 단번에 큰 돈을 빼앗아 파산시키는 대신 매주 소액의 보호비를 꾸준히 뜯어내는 방식을 도입하고 합법적인 사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했습니다. 이는 미국 조직범죄 초기 모델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동시에 반대 세력에게는 살인을 포함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며 뉴욕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린 치로는 모렐로가 운영하던 식당 겸 아지트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자연스럽게 범죄 세계의 생리와 작동 방식을 익혀나갔습니다. 1903년 뉴욕을 떠들썩하게 한 드럼통 살인 사건으로 모렐로 패밀리는 경찰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데 이때 10대 중반이었던 치로 테라노바 역시 여러 차례 구치소를 드나들었죠. 1910년 대규모 위조 지폐 사건이 적발되면서 조직 최고 지도자였던 주세페 모렐로와 이냐치오 루포가 각각 25년,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투옥됩니다.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상황에서 테라노바 삼형제가 조직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형제는 베네치아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아지트로 삼고 이스트 할렘의 범죄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폭력과 살인을 주무기로 삼았던 이부형, 모렐로와 달리 치로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고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 주특기였습니다. 때로는 라이벌 갱단을 당국에 밀고 해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죠. 사업 수완도 뛰어났던 그는 아티초크라는 채소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아티초크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에게 고향의 맛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식재료였는데요. 당시 미국 내 식용 아티초크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어 서부 해안에서는 저렴했던 반면 동부에서는 훨씬 비싸게 유통되고 있었죠. 테라노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티초크 시장 장악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뉴욕으로 들어오는 아티초크 화물 열차에 대당 25에서 50달러의 보호비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이후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아티초크를 상자당 6달러에 사들여 최대 3배 이윤을 붙여 되팔았습니다. 상인들이 자신에게서만 아티초크를 구매하도록 강요했죠. 1920년대에는 원산지인 캘리포니아까지 영향력을 넓혀 농장의 작황 규모를 제한하고 헐값에 자신에게 판매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밤중에 개한들이 밭을 습격해 작물을 망가뜨리거나 운송트럭 운전사들을 납치해 폭행했고, 심지어 경비행기를 동원해 가스폭탄 공격을 하겠다며 현지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이는 마피아가 합법산업에 침투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초기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에 들어가는 배추 시장을 조폭이 완전히 장악한 격인데, 이 독점 사업은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주요 수입원이자 권력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티초크를 통한 연간 수익은 최대 50만 달러로 20여 년에 걸쳐 현재가치 하나 7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추정됩니다. 모렐로의 위조 지폐 사업과 달리 아티초크라는 합법 상품을 통제하는 방식이었기에 사법당국에서도 직접적인 기소가 어려웠죠.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아티초크 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1910년대 중반, 모렐로 테라노바 패밀리는 뉴욕 지하세계 패권을 놓고 나폴리 출신 범죄 조직 카모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초기 두 조직 관계는 우호적이었는데 1916년 치로 테라노바는 경쟁관계에 있는 도박 사업자 조 디마르코를 제거하기 위해 카모라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마르코가 살해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테라노바는 로어 맨해튼에서 도박 사업을 시작했는데 카모라 역시 바로 근처에 도박장을 열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두 조직 간 간헐적인 충돌이 이어졌고 1916년 9월 7일 카모라가 협상을 빌미로 테라노바 형제의 막내이자 리더격이었던 니콜로를 유인해 살해하면서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카모라의 계속되는 암살 공작으로 테라노바 형제는 수세에 몰렸고 치로는 목숨줄과 같았던 아티초크 사업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 양상을 바꾼 것은 카모라 조직원 랄프 다니엘로의 체포였습니다. 그는 가명을 조건으로 전쟁의 내막과 니콜로 테라노바 살해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다니엘로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다수의 카모라 핵심 조직원들을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마피아 카모라 전쟁은 마피아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1918년 6월 치로 테라노바는 디마르코 살인사건 실행범이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당시 뉴욕주법은 공범의 증언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3건의 살인과 1건의 강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번번이 처벌을 피해갔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패밀리는 이스트 할렘 지역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했습니다. 마피아 카모라 전쟁은 미국 내 이탈리아계 조직범죄 세력 구도가 시칠리아 마피아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1920년 10년간 복역을 마치고 가명으로 출소한 이부영 주세페 모렐로가 조직 보스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그 사이 미국 사회는 군주법 시대를 맞이했고 수많은 갱스터가 불법 주류 밀매를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아올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뉴욕에는 4개 주요 마피아 패밀리 산하에 2000명의 마피아 단원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바토레 다킬라라는 인물은 스스로를 보스 중의 보스라 칭하며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다킬라는 원로 마피아 주세페 모렐로의 복귀를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피아 회합을 열어 모렐로와 그를 지지하는 협력자 12명에 대한 제거 명령을 내립니다. 동생 치로 테라노바 역시 이 살생부에 이름이 올랐고 1922년 5월 8일에는 형 빈첸조 테라노바가 다킬라 측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죠. 주세페 모렐로와 치로 테라노바는 다킬라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동맹을 물색했습니다. 마침 조 마세리아라는 인물이 급부상하고 있었는데 노련한 모렐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마세리아를 조직의 새로운 보스로 추대하고 자신은 참모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그 밑에서 치로 테라노바는 카포, 즉 중간 보스급 지위를 유지했죠. 마세리아 체제에서 테라노바는 아티초크와 밀주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럭키 루치아노, 알 카포네 같이 훗날 거물이 되는 후배들과도 친분을 맺었습니다. 40여 년 뒤 전직 마피아 조직원 조 발라치는 그의 위세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923년경 이스트 할렘은 그야말로 치로 테라노바의 세상이었다. 그의 아지트였던 할렘 레스토랑 베네치아에는 렙케 부컬터, 렉스 다이아몬드, 제이콥 올겐 같은 네로라하는 유대인, 아일랜드계 갱스터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모두 치로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 테라노바는 펠럼 매너의 호화주택으로 이사했고 형제들과 같은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방탄 처리된 리무진을 타고 다니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입양해 돌보며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루었죠. 출소 후 조용히 살고 있던 매형 이나치오 루포에게 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치로 테라노바는 평생 수많은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받은 유일한 범죄는 총기 소지 허가 위반 단 한 건뿐이었죠. 탄탄한 연줄과 당시 사법 시스템의 한계 덕분에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1929년 12월 7일 발생한 비탈리 판사 만찬 강도 사건은 테라노바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는데요. 당시 엘버트 비탈리 판사를 위한 만찬장에는 경찰, 정치인 등 70여 명의 저명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테라노바와 그의 부하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만찬이 한창 무르익던 새벽 1시 30분경 갑자기 무장 강도들이 행사장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의 금품과 보석을 빼앗고 현장에 있던 형사의 총기까지 강탈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난당한 모든 금품과 총기가 고스란히 반환되었죠. 경찰은 이것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치로 테라노바가 꾸민 자작극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테라노바는 이전에 시카고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프랭키 예일과 프랭크 말로라는 두 갱스터의 살해를 의뢰했는데 계약금 3만 달러 중 5천 달러만 성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청부업자들은 테라노바가 직접 서명한 살인계약서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테라노바는 계약서를 되찾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청부업자 측 대리인에게 계약서를 가지고 비탈리 판사의 만찬 장소로 오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는 자기 서명을 직접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만찬장에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간을 끈 뒤 미리 준비시킨 강도들을 투입해 만찬장 전체를 털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측이었습니다. 테라노바는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암투의 희생양이라 주장했고 법정을 나오면서 미소를 짓는 사진이 신문에 실리며 아티초크 킹이라는 별명과 함께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만찬 참석자 상당수가 조직범죄와 연루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비탈리 판사는 마피아 유착 의혹과 사건 처리 미숙으로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930년대 초 뉴욕 마피아 세계는 다시 한번 피바람에 휩싸이는데요. 조 마세리아 세력과 경쟁자 살바토레 마란자노 세력 간의 전면전, 이른바 카스텔라 마레세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테라노바의 형 주세페 모렐로는 마세리아의 전쟁 지휘관이자 전략가로서 활약했습니다. 적대 인물 암살과 정치 공작을 주도하며 늙은 여우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1930년 8월 15일 이스트할렘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정리하던 중 마란자노 측 총잡이들에게 허무하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마세리아 세력에게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1931년 2월 3일에는 테라노바의 조카이자 마세리아의 부하였던 조 카타니아마저 마란자노 측에 의해 제거되죠. 치로는 대공황 여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로운 장례 비용을 지불했고 조카의 관이에 손을 얹고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시급한 문제 때문에 복수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마세리아 진영 핵심 인물이었던 럭키 루치아노는 길어지는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오히려 적장 마란자노와 손잡아 보스 마세리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요 측근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마세리아의 세력은 크게 약해진 상태였죠. 치로 테라노바는 루치아노의 쿠데타 계획을 알게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루치아노에게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1931년 4월 15일 루치아노는 코니알랜드의 한 레스토랑으로 마세리아를 불러내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 암살 작전에는 조 아도니스, 알버트 아나스타샤, 비토 제노베제, 벅시 시겔 같은
훗날 마피아 역사를 뒤흔들게 되는 인물들이 암살팀으로 투입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계획대로 루치아노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암살팀이 식당으로 들이닥쳐 마세리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와 도주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테라노바는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테라노바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벅시 시겔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뒷좌석으로 밀치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암살팀은 모두 무사히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이 사건은 치로 테라노바의 몰락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남성성과 폭력성이 지배하는 마피아 문화에서 루치아노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는 그를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후 마란자노마저 제거한 럭키 루치아노는 마피아 세계를 재편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권력을 분산시켜 분쟁을 조정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테라노바는 이 체제에 동조한 인물이었지만 오히려 직위가 강등되고 대부분의 사업 운영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물이 거의 빠진 아티초크 사업뿐이었습니다. 이후 재기를 위해 유대인 갱스터 더치 슐츠와 손잡고 할렘의 불법 숫자 도박 지분 25%를 얻었지만 1935년 슐츠가 암살당하자 루치아노는 그 지분마저 빼앗아 다른 이에게 넘겨버렸습니다. 9세대 숙청 분위기 속에서 테라노바가 왜 살해당하지 않았는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세리아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나약함이 오히려 그를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죠. 1935년 테라노바는 딸의 결혼식을 호화롭게 치르며 언론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지만 같은 해 피오렐로 라가디아 뉴욕 시장은 테라노바의 마지막 남은 권력 기반인 아티초크 산업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던 라가디아 시장은 이민자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특히 민감했고 조직범죄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935년 12월 라가디아 시장은 브롱스의 터미널 마켓에서 나팔수들의 팡파르와 함께 뉴욕 시내에서 아티초크 판매, 전시,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아티초크라는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관련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었죠. 금지령 자체는 일주일 만에 해제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테라노바 휘하 조직원 일부가 투옥되었고 그의 사업 기반과 조직 비밀 유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테라노바는 직접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라가디아 시장은 그를 웨스트체스터로 사실상 추방하여 뉴욕 시내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라가디아 개입 이전부터 아티초크 산업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요 마피아들은 더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했고 아티초크에 대한 관심은 예전 같지 않았죠. 이름은 널리 알려졌지만 힘을 잃어가던 테라노바는 정치적 치적을 쌓으려는 라가디아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1936년까지만 해도 테라노바는 선텐을 즐기고 방탄 세단을 타고 다니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1937년 그가 몰래 뉴욕 시내로 들어오자 경찰은 그를 불황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으며 빌린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진술했죠. 아티초크라는 큰 수입원을 잃었지만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불황자 혐의는 기각되었고 테라노바 가족은 펠런 매너의 호화저택을 떠나 뉴욕 변두리 평범한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1938년 2월 18일 테라노바는 4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20일 맨해튼 콜럼버스 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죠. 아내와 자식들이 곁을 지켰지만 그의 마지막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테라노바가 뉴욕시로 돌아온 사실은 그가 죽고 나서야 신문에 보도되었죠. 루이스 발렌타인 경찰청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테라노바가 범죄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귀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에 마피아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 정부 주요 정보원이 된 조 발라치는 1963년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에 출석해 코사 노스트라의 내부 구조와 역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과거 테라노바의 조카인 조카타니아를 살해하는 작전에도 참여했으며 개인적으로도 테라노바를 싫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발라치는 증언에서 1920년대 테라노바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마세리아 암살 사건 이후 그 누구도 치로를 두목으로 대접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조직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던 그가 상심하여 죽었다고 설명했죠. 마세리아 암살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나약함은 그를 권력에서 밀어내는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변화하는 마피아 세계의 권력 역학과 운영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데 있었을 것입니다. 마피아가 점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기업화되는 과정에서 테라노바는 9세대 인물임에도 선구자의 면모를 보이며 변화에 발맞추려 했지만 결국 떠오르는 신세들에게는 걸림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휘어잡을 만한 카리스마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배짱도 부족했죠. 물론 총탄에 쓰러져간 동시대 다른 거물들과 비교하면 그의 최후가 조금은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로 테라노바는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들 근처에 묻혔습니다. 한때 아티초크 킹이라 불리며 이스트 할렘을 호령했던 그 명성과는 달리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